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황금 연휴가 끝이 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이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사회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요. 또 순차적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다시 시작된다는 게 중요한 변화겠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느슨해진 틈을 타고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지만 개인들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프면 당연히 집에 머물러야 하고요. 다른 사람과 두 팔 간격의 거리를 두고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기까지 더욱 철저히 잘 지켜서 또다시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5월 오픈 예정.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너가 아버지 쌍용 자동차 다니시나? 아닌데. 근데 우째 차를 그리 잘 샀노? 5월은 가족의 달이니까 가족 같은 고객에게 혜택을 팡팡! SUV 전차종 최대 10%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지금 바로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부 차량이 하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여기에다 또 대형 산불 악재까지 덮친 곳이죠. 바로 안동시인데요.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잠시 후 권영세 안동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최근 미중 간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를 둘러싼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국제 질서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뀔까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 전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이거 중국 책임이다, 다음 주에 보고서까지 내겠다, 이런 입장이고, 중국은 아니다, 미국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금 미중 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중 간에는 오고 가는 말들을 보면 진짜 험한 말싸움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예. 우리 속담에 말이 비수가 될 수 있다. 또 이웃 간에 끝없는 싸움을 하게 되면 서로 적이 된다는 것을 미중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인은 7만 명, 전 세계적으로 25만 명이 사망을 했지만 중국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겨냥해서
방화범이 소방관인 척 코스프레 한다면서 돌직구를 날렸고요. 예. 또 중국 CCTV는 제정신이 아니다. 사악하고 제멋대로 거짓말을 퍼뜨린다면서 서로가 날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방 국가와 함께 중국 책임론을 지금 제기하고요. 또 여기에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제1차 무역 협상이 1월 15일 날 체결된 이후에 불안한 지금 휴전 상태인데 이게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고요. 예. 이것보다 더 나가서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지금 국제 그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력 충돌까지 예상하는 이런 흐름이고 상당한 이 날선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좀 말을 좀 아끼는 그런 참모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강한 이런 언급을 했군요. 소방관인 척하는 방화범이라고 중국을 향해서 돌직구를 날렸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언급 미국이 확보했다는 다수의 물증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요? 네, 직접 간접 자료들이 모두 지금 망라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중국 인터넷에서는 어제부터 우한 바이러스의 연구원이 유럽 소재 미국 대사관에 신병을 요청했다는 루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미국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한 연구소가 유전자를 조작하는 게놈 연구와 관련된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과학 전문 외교관이 2018년부터 우한 연구소를 사찰해 왔는데요. 여기에서 안전 대책이 소홀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출입자 기록이라든지 기수자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또 필기 관리라든지 라벨을 붙이는 방법, 병원 재고 목록, 또 사고 대응 시 훈련 이런 그 구체적인 안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연구소라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단백질 아미노산의 염기서열이 에이즈 바이러스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동일한 배열이 무려 15종류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배열이 상당히 짧게 되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인체에 뿌리내리기 쉽게 유전공학적으로 삽입된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가장 근거로 두는 게 1월 초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나 의료 장비를 대거 서방 국가부터 수입을 했는데요. 이는 전염병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망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물증을 대고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에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상응한 결과를 묻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까요? 네, 지난 3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벌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40개국의 1만 명이 총 6조 달러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집단 소송을 플로리다 법원에 제출한 상태고요. 서방 국가들의 정보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브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중국이 초등 대응 과정에 정보를 은폐했고요. 또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유출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심각성을 WHO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폐 시도만 가지고도 G7 국가가 모두 48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를 또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중국이 만약에 소송에 패한다면은 미국 내 1조 달러의 국채라든지 국유 기업의 자산이 몰수나 동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있는데요.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에 의해서 국채를 비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 압력 카드인데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플랜을 지금 가동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중국 기업과의 기술 공유나 협력 사업을 중단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한, 그리고 세 번째는 탈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요. 네 번째로는 미국 조달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아예 배제시키는 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맹국의 전략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한꺼번에 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뭐 중국과 관련해서는 무역 전쟁이 아니라 진짜 경제 전장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대만, 홍콩, 티벳 문제까지 미국이 개입한다면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전방위적인 압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또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작년 한 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가 휘둘렸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사태로 그렇고요. 또 하반기 이후에는 코로나가 만약에 진정된다 그래도 또다시 또 이 책임 문제, 미중 간의 책임 문제로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배상금 요구가 또 주식시장에서 또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서방 국가와 중국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건 아닐까요? 네,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없다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과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5월 22일 날 전인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 때문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세계는 중국 희생에 감사해야 된다고 지금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에는 아무래도 극한 대립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 미국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라는 겁니다. 6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미국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트럼프가 이때 중국 제재 그리고 배상을 요구하는 대중국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국 압박은 11월 대선 때까지는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중 관계는 협조나 협력보다는 앞으로 불신, 여기에 군사적 충돌이나 관세 부과 같은 갈등도 있고요. 또 이변도 일어날 수 있고 대립 격화라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가 낳은 세계의 그 새로운 대립 구조가 올해 중에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큰 변수, 11월에 대선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만 보자면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이 고조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는 유권자들이 지금 60%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그 경쟁자인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으로부터 너무 유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서는 중국 때리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극한 대치 상황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중국도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국도 서방 국가를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해놓고 있는 카드가 있겠죠? 네, 뭐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고요. 또 자존심이 또 워낙 세고 또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아무래도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더 강경하게 그 반격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1월 15일 날 미국과 합의했던 1단계 무역 합의를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전쟁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그리고 시장 개방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위엔화의 절하 속도를 높인다면은 아무래도 그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쇼크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미국 국채에 대한 매각 속도를 높이는 거 그리고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긴장도 높일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있는 호주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인 관광 금지, 그리고 농수산물을 비롯한 주요 광산품 수입품에 대한 금수 조치, 여기에 유학생 송출 중단 같은 조치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최선의 시나리오는 냉전 체제로 회귀하는 거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무력 충돌까지 일어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카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지금
중국과 서방 국가 여러 나라와의 대결로 이렇게 파급이 효과가 더 미칠 것이다라는 예상이시고, 최선의 시나리오가 냉전 체제로 회귀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력 충돌까지 내다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탠스는 어떻게 취해야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미중 코로나 냉전 상황에서는 한국의 선택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축구 사는 문제에서는 동맹국 편에 서야 되는 게 맞는데요. 결국은 미국 편에.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세력이 중국이고요. 네. 또 공정한 교육 체제를 바꾸려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일전을 불살 태세인데요. 당장 국방권한법, 여기에 미국 수출관리 개혁법에 이어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엄청 강화시킬 겁니다. 네. 또한 앞으로 우려되는 점은 과거 공산권 수출 통제라고는 콤콤을 21세기 버전으로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한국이 중국 편에 서면은 미국의 원천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의 수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렇겠죠. 더 나아가서 무역이나 금융, 외환 같은 쪽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와는 전혀 다른 압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이제 깊어지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면 심하게 싸우고 충돌하다가도 결국에는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예,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이제 세계 공장인 중국의 이 어떤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미국이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을 바꿀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글로벌 세계적으로 생산 거점이 재편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한 25% 전후가 되는데요. 과거 최고 수준입니다. 예. 워낙 해외 생산 비중이 높고요. 더 큰 문제는 해외 생산의 4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삼성전자가 2009년에 그 베트남 공장을 가동하면서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이전했는데요. 이때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2018년부터는 1%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전을 했을 경우에 중국 시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겠죠. 이제 문제는 중국을 경유한 대미 수출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더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생산 능력의 절반 이하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되고요.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게 리스크를 감소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싼 인건비로 중국에서 생산한 뒤에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높은데요. 예. 특히 전기전자나 섬유 패션 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화가 빨라질수록 손해를 덜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미중 간의 출구 없는 충돌이 벌어짐에 따라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서 지금 자금 이탈이 빨라지고 있다 하는 소식인데요. 지금 얼마나 빠져나갔고 또 어느 정도 위험한 상태입니까? 네, 그 국제 비즈니스 용어 중에서 1등과 2등이 싸우면은 3등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하. 아무래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기 마련인데요. 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이라든지 자원국 쪽에서는 지난 2달간 무려 114조 원 가까이가 유출이 됐고요. 이 규모는 리먼 쇼크 때 4배 정도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예. 자금 이탈이 빨라지니까 통화 가치도 자연스럽게 급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자금난에 지금 봉사가 하게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IMF 가입국이 현재
89개국인데 IMF에 자금 요청을 한 국가가 현재까지 100개국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요. 뭐 재정 악화로 인한 경제 악순환이 지금 시작됐고요. 세계 경제가 앞으로 1, 2년 경기 후퇴 국면에 빠져들기 때문에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WDB라든지 L자형, 나이키형 경기 회복 패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자금 유출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좀 빨리 서둘러서 해외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IR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뭐 중국 봉쇄 전략에도 원팀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제 펀더멘털이 좋다.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를 해서 한국 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좀 유인하는 이런 홍보 전략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세계 비즈니스 시장에서 1등과 2등이 싸우면 3등이 사라진다는 그런 격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 2등 국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3등 국가에 우리나라 비롯한 신흥국들이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의 대형 산불까지 겹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죠. 안동시에서는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해둔 상태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시 권영세 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2달 넘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예. 예. 자, 우리 안동시에서도 확진자가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53명이나 나왔죠. 53명이나. 예. 예, 시장으로서 참 힘들고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최근에는 거의 확진자가 안 나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안동시에서. 예, 4월 20일 이후로는 뭐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4월 예. 20일이면 2주 넘도록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잖아요, 오늘부터. 그렇습니다. 안동시장으로서 분명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죠. 무증상 감염자들도 상당수 있고 해서, 예. 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수칙들 일정 거리를 띄운다든지 또 개인 위생을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런 부분들 네. 지켜가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개인 위생 수칙은 지켜야겠습니다. 자, 이제 산불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정말 이번에 너무 큰 산불이 나서요. 예. 축구장 규모로 따지면 한 1,100개 규모 그 정도의 살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마른 건데 예. 뭐 시장님께서도 뭐 산불 현장 다 둘러보셨을 텐데 뭐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예, 요번에 우리 안동 산불 강풍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임야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산림 피해는 정밀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가 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추정컨대 한 800헥타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내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중에서는 가장 큰 피해 면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산림과 연접한 민가라든지 사찰,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보호조치, 또 우려 지역의 어떤 주민 대피, 이런 발빠른 대응으로 그래도 다행히나스럽게 이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엄청난 피해 규모였지만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이 점 하나는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피해 조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혹시 산불 원인이 아직 안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립니다. 아직 안 밝혀졌고, 이번에 참 마음을 쓸어내린 게 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 곳이 있잖아요.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바로 인근에 산불이 나서 더 큰 걱정이 됐는데, 그나마 이곳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도 큰 다행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 5월 4일 날 문화재청장이 병산서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에 대해서 보고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 발생 지역 인근에 우리 세계유산인 하회마을 병산서원들이 위치해서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만은 산불 발생 초기부터 우리가 고정 인력과 장비를 투입을 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또 관리해 왔습니다. 한때는 우리 병산서원 앞 병산까지 산불이 번져서 초긴장 상태였으나 소방 헬기로 이렇게 집중 진화도 하고 또 소방관이라든지 공무원 또 문화재 돌봄 사업단 한 60여 명이 만일의 사피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또 헬기라든지 소방 차량으로 서원 지붕이라든지 건물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살수를 하는 이런 철저한 대비로 그래도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병산서원 건물에다 물도 충분히 뿌려놓고 충분한 그렇습니다. 대비를 하신 거군요. 예, 주변에도 또 살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이요, 꽤 오래되죠. 왜 강원도 쪽에 낙산사가 불에 탔었잖아요. 보물인 동정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미리 또 병산서원 끝까지 지켜내셨고요. 자, 이제는 이 엄청난 산림 이제 복구가 문제인데요. 복구를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재원이 투입돼야 될 텐데 지금 복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산림청하고 또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우선 피해를 우리 면밀히 조사한 후에 세부적인 복구 계획 수립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계략적인 어떤 복구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이제 장마철이 되기 전에 산사태라든 토사가 흘러내리는 이런 민가 주변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돼서 먼저 응급 복구를 하고 또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고속도로 가시권 이런 주요 경관 지역을 우선적으로 탄 나무들을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군요. 그러니까 민가 주변 또 문화재 주변 고속도로 가시권 이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조림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조림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지자체만의 힘으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특별 재난 지역을 좀 선포해 달라, 또 특별 교부세를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의 재정 부담도 커졌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긴급생활지원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책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까지 들어가는 우리 시비만 해도 200억 원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추가될 전망인데 우리 시가 사실은 자체 재원이 있는 지방세라든지 세외 수입으로는 연간 한 1,200~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우리 피해 복구비가 한 330억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가 또 부담이 될 것도 한 100억 원 정도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시비 부담액의 한 절반 정도라도 특별거부세를 좀 지원을 해달라고 정치권하고 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고 예. 또 5월 1일에는 우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는 그런 행안부 장관께 적극 건의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좀 빨리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난번에 왜 코로나 때는 안동이 또 여기 특별 재난지역에 빠져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엔 좀 선포가 가능할까요? 그래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100명 막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 지역도 5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우리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들 전년 대비해서 매출도 한 40%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막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초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바람에 피해 복구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됨에 따라 사실상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산불과 같은 이런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선포 기준이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이렇게 선포해 줄 것 건의했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이중거를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은 지정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혹시 결과는 언제쯤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5월 1일 날 우리가 행안부에다 이렇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놔놓고 또 동시에 또 행안부가 갖고 있는 특별교부세 50억도 일단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 또 이천에 또 대형 화재가 나서 아마 행안부가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어떤 경우라도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안동 지역사회가 입게 된 그 경제적인 타격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 20일 날 처음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들 이렇게 보니까 카드사 우리 가맹점 매출 우리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경북 지역 소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로도 우리 2월 4주차의 소비 감소가 사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 다음으로 우리 안동이 매출이 한 40% 이상 이렇게 줄었다고 이렇게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대부분 숙박업, 패션 잡화라든지 극장, 스포츠 이런 문화여가 사업 순으로 아주 매출 감소폭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사업체 종사자도 처음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해서 노동시장도 아주 최악을 이렇게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학원 이런 전체적으로도 또 우리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 이런 것도 한계를 달했는데 우리 지역 전반적으로 봐서 사실은 특별재난지역이 준하는 어떤 이런 지역 이런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정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시민, 입지 않은 국민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의 그런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고 그렇다면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대책전담부서 우리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 또 착한 임대인 운동도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안동사랑 상품권 이용도 활성화하고 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우리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이런 것도 감면해주는 등 각종 우리 세제 혜택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어떤 방역소독이라는 물품 지원 또 중소기업 피해 지원 교통업계라든지 또 이런 쪽에 운수업계 쪽에 손실 보전도 지원해주고 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어떤 각종 강극공사 이런 건설공사도 신속 집행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 안정망에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들 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월 50만 원씩 최대 한 2개월 정도 특별지원금도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또 단기 실직자들 단기 일자리 사업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 점포 재개장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방문 점포는 한 300만 원, 매출액이 50% 이상 이렇게 감소한 점포는 100만 원, 그 외 점포는 한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외에도 우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뭐 납부 유예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많네요.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이 다양한 이런 지원책 준비하고 계신데 부디 꼭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신속하게 좀 그리고 또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잘 좀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저희들 뭐 정말 저 시급한 것부터 빨리빨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4월 20일부터는 안동에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우리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예, 4월 우리 24일 날 이렇게 발생한 산불로 또 우리 시민들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산불 진화라든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리고 특히 산불 진화를 위해서 정말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막대한 어떤 피해 또 행정력 낭비를 이렇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월 달도 사실은 산불을 안심할 그런 지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림 연접지라든지 또 논밭두렁 쓰레기 뭐 이런 거 소각행위 절대 좀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5월 6일부터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각종 시설 운영이라든지 모임 행사 이런 거는 허용이 됩니다만은 새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익숙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것처럼 개인 위생 수칙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실천해서 코로나19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우리 지역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높은 시민의식들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도 좀 하루빨리 완전히 종식되고 우리 경제도 좀 다시 팍팍 좀 살아나서 그래요.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 얼굴이 좀 활짝 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예. 시장님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세 안동시장이었습니다. 네,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 준비가 돼 있네요. 오늘도 LNS 자산운용의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빨리 좀 가겠습니다. 네. 자, 1가구 1주택이면 뭐 일정 기간 보유만 하고 있으면 비과세 됐는데, 근데 그게 지난 2017년이었죠? 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바뀌었죠? 기존에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2개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고 또 일정 기간 지나서 또 하나 주택이 되면은 계속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이제 그 규정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취득 기준으로 해서 지금 파리 대책 전이냐 아니냐 또 뭐 양도 차익이 9억이 넘느냐 아니면 거래가액이 9억이 넘느냐 이거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초과분에서 또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동 지역처럼 이제 조정 대상 이상의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혜택은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1가구 1주택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가 청약을 할 때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래서 이제 주택수로 산정 안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는데 예.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세금 문제 나오면 항상 좀 복잡해서요. 세무대리인, 뭐 세무 전문가에게 꼭 좀 확인을 해보시고 하셔야 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2년 그 전에는 이제 2년 보유만 해도 이제 비과세 됐는데 이제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해야 비과세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네. 이게 그러니까 등기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파리 대책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예. 8월 3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완화를 시켜준 거는 8월 3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시켰다라는 걸 증빙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 8월 2일 기준으로 해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등기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만 했어도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예. 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 있잖아요. 지금 한 가구로 살고 있는데 다른 집 이사 가기 위해서 한 집을 하나 더 사는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기간을 두고 사고 팔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준도 좀 강화가 됐죠? 예, 맞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파리 대책 이후 말고도 내년부터는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제 기간도 상관없이 무조건 1주택으로 유지한 기간에 대해서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도 돼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라고 한다면은 그 적용을, 예를 들어서 내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이 되게 되면은 연수를 하면 4년 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4년 차가 되는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 갖고 계신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주택자가 이게 이제 자기가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2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혜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보통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의 그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주택에 살고 계시면서 이제 새 주택을 이제 이사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최근에 바뀐 규정, 이게 12.16 대책 이후에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이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에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줄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12.16 대책 이후에는 1년에 안에 팔아야지만 또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리 대책, 그다음에 12.16 대책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3년, 2년, 1년 이런 식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8.2 대책이 있었고, 2018년에 9.14 대책이 있었고, 그쵸. 작년에 19년에 12.16 대책이 있었는데, 이제 큰 부동산 대책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점점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주택 투기를 좀 막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1가구 1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는 기준이 있죠?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분양권 상태로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연체를 시키면서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주택을 팔았을 때, 그랬을 때는 예전에는 그것을 비과세 혜택이라고 해서 그냥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차익의 70%까지 과세를 합니다. 70%나요? 예. 50% 아닙니까? 예, 지금 양도차익에 대해서 미등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태료 성격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될 뭐 것 흔히 같습니다. 말하는 미등기 전매 이런 겁니까? 여기는 높게는 70%까지 부과가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가주택, 특히 요즘 그 대구에 계시는, 경북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의 강남주택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사고 계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방주택 하나 있고 서울에 있으니까 1가구 2주택 일시적인 걸 생각하시고 예. 이걸 또 이제 분양권 상태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요건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 임대주택 사업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집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 이전 집에 대해서 두 개 다 뭐 양도 차익이 많이 나신 경우 세금을 어느 하나 쪽을 또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존 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한 주택을 사시는 거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임대주택이 가능한 경우가 이제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임대 기간도 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신고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도 5년 이상 무효, 2년 이상 거주도 되셔야 2년 차 이후에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3주택 이상부터는 또 안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하여간 네. 뭐 세금 문제 나오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거 뭐 자세히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서요. 소개를 좀 예. 해주시죠. 가장 손쉽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예. 그 이제 상단에 보면 이렇게 메뉴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이 실제 세금 신고 납부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예.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예. 예, 거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언제 집을 샀고 가격은 얼마고 지금 예상하는 금액 이렇게 하시면 내가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항상 그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 저도 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이것도 네. 좀 복잡하더라고요. 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주위에 친한 세무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 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날씨는 어제와는 또 다른 하루였는데요. 지금 다른 곳은 괜찮은데 안동과 예천 먼지 수치가 높습니다. 96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 나와 있고요. 다른 지역은 보통에서 좋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공기질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다만 볕을 가려줄 구름량이 적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고요.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이니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 모자, 양산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차차 흐려지면서 저녁을 시작으로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은 문경, 예천, 안동이 아침이 9도, 한낮에 22도 나와 있고요. 영주공화 7도에서 22도 분포, 상주가 아침이 10도, 한낮에 24도 예상됩니다. 의성 6도에서 23도 분포, 청송은 5도에서 20도, 영양은 7도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5도 높은 20도, 체감온도 20도, 습도는 44%입니다. 날씨였습니다.